하지만 몇 개 빠진 듯한 옵션도 보이는데요. 하나는 번역기 차파고입니다. 이번에 번역해드릴 자동차는 현대의 2020년형 아반떼 CN7입니다. 1부에서는 등급별 장단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스마트 등급입니다. 1681만원이고요. 장점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삼각대에서부터 쓰여왔던 스마트 스트림 엔진입니다. 123마력에 15.7토크의 무난한 엔진이고요. 기존 아반떼 AD에서 쓰이던 GDI 방식에서 MPI로 변경되어서 힘이 좀 약해진 거 아닌가 라는 우려가 있긴 했지만 실제로 스마트 스트림이 적용된 아반떼를 타보면 힘이 약하다는 느낌은 전혀 안 듭니다. 차라리 MPI로 변경되어서 좋은 점이 더 많다고 봐야 되는데요. 일단 연비가 상승하는 건 기본이고 예전에 GDI 엔진처럼 흡기부에 카본대가 끼면서 생기는 노킹 현상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도 매우 좋습니다. 변속기는 IVT 미션입니다. 흔히 말하는 CVT, 무단 변속기라고도 하죠. CVT가 동력 효율이 좋아 연비가 좋은 장점이 있긴 했지만 그에 비해 무시할 수 없는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있었는데요. 바로 고무 벨트를 사용하기 때문에 내구도가 떨어지는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아반떼가 쓰는 IVT 미션의 벨트는 고무가 아닌 체인 벨트이기 때문에 내구도 문제 바로 해결되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체인 벨트니까 소음 진동이 심해지는 거 아니냐고요? 네, 아닙니다. 소음 진동 문제 역시 벨트의 텐션과 차음제를 사용해서 해결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 운전해보면 이게 뭐 체인 소음인지 엔진 소음인지 구별도 안 되죠. 현대의 IVT 미션은 일반적인 변속기 같은 변속감을 주기 때문에 운전하기에도 큰 이질감이 없습니다. 통합 주행 모드도 꽤 재미있는 기능인데요. 평소에는 버튼을 눌러서 에코, 컴포트를 고르면 되지만 스포츠 모드를 쓰고 싶다 싶으시면 기어봉을 운전자 쪽으로 당겨주면 됩니다. 물론 스포츠 모드라고 해서 엔진 마력이 상승하는 건 아니지만 적은 악셀링에도 RPM이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빠릿빠릿하게 시내에서 치고 나갈 땐 꽤 재미있습니다. 또한 가상의 8단 미션 모드로 변경되기 때문에 이래저래 기어 단수 올리고 내리며 운전하는 맛도 있습니다. 이전의 삼각대와는 다르게 전륜, 후륜 전부 다 디스크 브레이크 적용되었습니다. 이제 드럼 브레이크는 아반떼에서 안 보이게 되었죠. 참 잘된 일입니다. 전방 충돌 경고는 전방 차량이 급정거할 경우 운전자에게 경고를 해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지 않을 때는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시스템이 작동하여 자동으로 브레이크를 밟아줍니다. 운전자의 부주의로 전방 차량을 박아버리는 사고를 막아주니까 참 고마운 기능이죠. 차로 이탈 경고는 시속 60km가 넘어가면 작동하기 시작하는데 운전자의 부주의로 차선을 넘어가려고 할 때 경고음이 울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량이 차선을 넘어가려고 하는 경우 차로 이탈 방지 보조가 작동하면서 차를 차선 안쪽으로 밀어 넣어줍니다. 차선만 잘 보이면 작동이 잘 되니까 큰 사고를 막아주겠죠. 차로 유지 보조는 차로 이탈 방지 보조와 비슷한 듯 하지만 약간 다릅니다. 차로 이탈 방지 보조가 차선 넘어가는 걸 막는 것이라면 차로 유지 보조는 차선의 가운데를 유지하며 달리는 기능입니다. 시속 60km 이하에서도 차선만 인식하면 작동하기 때문에 시내 운전 시나 정체길 운전에서 스티어링에 들어간 힘을 적게 주어도 되니 장시간 운전 시 편합니다. 현대차의 차로 유지 보조 실력은 외제차에 비해서도 꽤 뛰어난 편이고요. 하이빔 보조 기능은 어두운 국도나 고속도로를 운행할 때 편한 기능인데요. 매번 상향등 껐다 켰다 하는 거 귀찮잖아요. 하지만 하이빔 보조 기능이 있으면 도로 상황에 맞게 차가 알아서 하이빔을 껐다 켰다 합니다. 하이빔이 켜져서 다른 운전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을까 하고 걱정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실제로 사용해보면 전방에 차가 있거나 도로가 충분히 밝은 경우에는 하이빔을 점등하지 않습니다. 특히 현대차의 하이빔 보조는 매우 보수적으로 세팅되어 있기 때문에 어두운 도로에서는 걱정 없이 하이빔 오토 모드로 하고 다니시면 됩니다. 전방 차량 출발 알림 기능의 경우 이전에는 반드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사용하는 상황에서만 작동하였는데요. 이번 아반떼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없이 전방 차량이 출발하면 알려주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기능이 언제 쓰나 싶지만 사실 평소에 가장 유용한 기능인데요. 바로 신호 정차 시 스마트폰 보다가 앞차 출발을 놓쳐서 뒷차에게 빵빵 당할 일을 없게 만들어주는 기능이니까
매우 좋습니다. 헤드램프는 LED가 아니긴 하지만 프로젝션 타입이라 야간 운전 시 충분히 밝고요. 바이 펑션이라고 적혀있는 이유는 헤드램프 하나 가지고 상향등과 전조등 역할을 동시에 하기 때문입니다. 주간 운전 시 다른 차에게 내 차 잘 보이도록 하는 주간 주행등은 LED로 잘 박혀 있고요. 아웃사이드 미러는 전동으로 각도 조절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방향 지시등도 LED로 잘 박혀 있습니다. 삼각대에선 흑백이었던 계기판 액정이 4.2인치 컬러 LCD로 바뀌는데요. 4.2인치 컬러만 되어도 웬만한 정보는 다 보여주기 때문에 굳이 풀 LCD 계기판으로 가지 않아도 됩니다. K5의 경우 깡통 등급은 뒷좌석 헤드레스트가 일체형으로 되어 있어서 높이 조절이 안 되는데 아반떼는 기본 등급부터 뒷좌석 헤드레스트가 높이 조절이 되는 분리형입니다. 후방 주차 센서 역시 기본으로 적용되어 있고 삼각대에선 2214만원짜리 프리미엄이나 가야 넣어주던 일반적인 크루즈 컨트롤도 올류 아반떼에선 기본으로 넣어줍니다. 물론 이 크루즈 컨트롤이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처럼 전방 차량과의 거리를 조절하여 속도를 조절하진 않지만 한산한 고속도로에서 쓰기엔 딱히 부족함이 없더라고요. 오토 라이트 컨트롤의 경우 조도에 따라 라이트의 온오프를 조절하는데 밤낮이 바뀔 때도 편하지만 터널이나 지하주차장 진입 시에도 알아서 라이트를 켜주니까 편합니다. 후석 승객 알림은 운전자가 깜빡하고 뒷좌석에 사람을 놓고 내릴 때 경고해주는 기능인데요.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래도 만에 하나 아이를 카시트에 놓고 내릴 일 막아주니까 좋죠. 마지막으로 오디오 시스템은 블루투스 연결되기 때문에 옛날처럼 CD 굽고 MP3 USB 만들 필요 없습니다. 스마트 등급 단점입니다. 차를 이렇게 멋지게 만들어두고 15인치 스틸 휠이라니 정말 너무하죠. 이 스틸 휠이 일반 포터 같은 깡통휠에 가려지지도 않는 이상한 커버를 붙여놓은 휠인데요. 다른 건 몰라도 이거는 정말 티가 많이 납니다. 겉모습을 크게 신경 쓰지 않는 저이지만 이 스틸 휠 커버는 완전 비추천이에요. 아웃사이드 미러 역시 LED가 달려서 다행이다 싶었지만 전동으로 접는 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네, 맞습니다. 직접 손으로 접어줘야 되는 그런 사이드 미러입니다. 이건 정말 말도 안 되죠. 시트 역시 작년에 버릇을 버리지 못하고 직물 시트로 들어가 있습니다. 25만원짜리 인조가죽 시트 옵션을 넣으면 될 것 같긴 하지만 문제는 열선 시트는 스마트 등급에서는 넣을 수가 없습니다. 추운 겨울 안 그래도 히터 늦게 나와서 추운데 열선 시트의 덕조차 볼 수 없는 상황인 거죠. 차 키 역시 무선 폴딩 타입 리모컨 키인데요. 스마트 키에 비해서 매우 불편합니다. 창문도 파워 윈도우라고 되어 있긴 하지만 세이프티 파워 윈도우는 아닙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운전석 창문의 경우 내려가는 것만 원터치로 내려가고 창문 올리는 거는 운전자가 잡아 당기고 있어야 돼요. 이게 실제 운전 시 꽤 귀찮은 액션 중 하나죠. 에어컨 역시 매뉴얼 에어컨인데 제가 전에 타던 아반떼도 매뉴얼 에어컨이었거든요. 근데 이거 생각보다 매우 귀찮습니다. 스티어링 휠도 일반 우레탄 스티어링 휠인데 만졌을 때 재질감이 매우 별로입니다. 거기다 미끄럽기까지 해서 더욱더 별로예요. 그리고 열선 스티어링 기능도 되지 않기 때문에 추운 겨울 스티어링 잡고 운전하는 게 꽤 고역입니다. 문제는 이 열선 스티어링과 열선 시트 기능은 스마트에선 돈 주고도 넣을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218만원 더 주고 모던 등급까지 올라가야 합니다. 모던 등급입니다. 1899만원이고요. 스마트 등급 대비 218만원 올랐습니다. 깡통스러웠던 휠이 15인치 알로이 휠로 바뀝니다. 이 정도만 되어도 남보기에는 민망하지 않죠. 전동으로 접히지 않았던 사이드 미러는 드디어 접히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아반떼지만 사이드미러는 알아서 접혀야 되겠죠. 스티어링에 가죽이 둘러지면서 겨울에는 그 무엇보다 꿀 기능인 열선 기능도 추가됩니다. 수족 냉증으로 겨울에 고생하시는 분들은 아침마다 꽁꽁 얼어붙은 핸들 잡는 거 정말 힘들잖아요. 하지만 열선 스티어링은 작동하기만 시작하면 생각보다 빨리 온도가 올라오기 때문에 겨울철 차갑게 얼어버린 차 운전하는 게 두렵지 않게 됩니다. 이거 여자친구 손 잡는 것보다 열선 스티어링 잡는 게 훨씬 따뜻하거든요. 진짜 그렇습니다. 스마트 등급의 경우 선바이저에 조명이 달리지 않아서 여성분들은 화장 고칠 때 좀 애로사항이 있었지만 이제는 조명이 들어오기 때문에 밤낮 안 가리고 화장하기에 편해졌습니다. 전 좌석에 인조 가죽이 둘러지면서 앞좌석엔 열선 시트가 적용되는데 겨울철 엔진이 열받아서 히터 나오기까지는 꽤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럴 때 열선 시트가 엉덩이와 등을 지져주니까 아무리 추워도 이것 때문에 꽤 버틸만 합니다. 그리고 현대차 열선 시트가 생각보다 엄청 따뜻한데요. 하긴 우리는 온돌의 민족이잖아요. 어설픈 따뜻함으로는 성에 안 차기 때문에 이렇게 뜨겁게 만든 것 같습니다. 하나 놀라운 점이 운전석에 통풍 시트를 넣어준 건데요. 원래는 통풍 시트를
꼭 옵션으로 끼워서 파는 게 현대의 기존 방식인데, 아반떼는 아무래도 혼자 운전할 일이 많은 차라 이렇게 통풍도 운전석에만 끼워줍니다. 통풍 시트의 경우 시원한 것도 있지만 등과 엉덩이에 땀이 차지 않게 도와주니까 쾌적함에서 확실히 유리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겨울 빼고는 나머지 계절 내내 통풍 시트를 사용합니다. 버튼 시동 스마트키는 가방에서 차키 찾으려고 뒤적거릴 필요 없이 도어 버튼 누르고 차문 열어서 버튼 눌러서 시동 걸면 되니까 편하고요. 이 스마트키 때문에 추가되는 기능이 두 가지가 있는데, 웰컴 시스템과 스마트 트렁크 기능입니다. 웰컴 시스템은 차에 다가가면 사이드 미러가 펴지면서 도어컵에 불이 들어오며 운전자를 반겨주고요. 스마트 트렁크 기능은 키를 소지한 상태에서 트렁크 뒤에 서 있으면 스프링 탄성을 이용해 자동으로 트렁크가 열리는 기능입니다. 마트에서 두 손 가득 장을 보았을 때 트렁크 버튼 누르기 힘들잖아요? 그럴 때 편하게 사용 가능한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듀얼 풀 오토 에어컨은 일단 온도만 잘 설정해 놓으면 자동으로 풍량을 조절할 뿐만 아니라 듀얼 기능으로 독립 제어가 가능하기 때문에 운전석, 조수석 별개로 온도 설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추가 옵션들의 가격도 알아볼 건데요. 삼각대에선 120만원에 팔던 내비게이션을 올류 아반떼에선 125만원에 팝니다. 5만원 더 비싼 건데요. 대신 8인치 내비가 10.25인치 내비게이션으로 커지고 업데이트 역시 무선으로 가능합니다. 거기에 현대 카페이 기능까지 추가됐으니까 이 정도면 5만원 더 줄만하죠. 그리고 삼각대의 경우 무조건 25만원짜리 하이패스 ECM 룸미러를 달아야만 내비게이션이 추가되었지만, 올류 아반떼는 ECM 룸미러 넣지 않아도 내비게이션 팩 넣을 수 있습니다. 스마트 센스도 삼각대에선 75만원이고 올류 아반떼에선 100만원으로 25만원 더 올랐는데요. 하지만 이 25만원 안에 오토홀드가 되는 전도식 파킹 브레이크, 하차시 후측방에서 오는 차를 인식하여 경고해주는 안전하차 경고 기능, 내비게이션을 같이 넣으면 활성화되는 고속도로 주행 보조는 곡선로에서 속도 조절까지 해줍니다. 솔직히 오토홀드 되는 파킹 브레이크 하나만 봐도 25만원 상승? 이거는 수긍할 만하다고 봅니다. 컴포트 1의 경우 삼각대는 70만원, 올류 아반떼는 72만원으로 올류 아반떼가 2만원 더 비싼데요. 하지만 운전석 메모리 시스템이 추가되면서 이지 액세스 기능도 들어오고 내비게이션과 같이 넣으면 운전석 공조 연동까지 됩니다. 이러면 또 2만원 올린 거 할 말 없죠. 컴포트 2도 삼각대는 30만원, 올류 아반떼도 30만원으로 가격은 같지만 올류 아반떼는 동승석 시트백 포켓이 하나 더 들어옵니다. 스타일 옵션도 삼각대는 115만원이지만 올류 아반떼는 익스테리어 디자인 2에 17인치 휠 타이어 포함해서 120만원이라 5만원 더 비싸긴 하지만, 대신 작년에 삼각대는 LED 헤드램프를 하려면 무조건 115만원짜리 패키지를 넣었어야 되는 반면 올류 아반떼는 70만원짜리 익스테리어 디자인만 넣어도 되니까 충분히 수긍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모던 등급 단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삼각대에서 1803만원에 팔던 스마트보다 딱 96만원 더 비싼 게 바로 이 올류 아반떼의 모던 등급인데요. 삼각대의 스마트보다 좋은 건 딱 하나, 운전석 통풍 시트 뿐입니다. 물론 신차가 되면서 차량이 비싸지는 건 이해해줘야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90만원의 상승은 좀 아쉽죠. 옵션 가격도 합리적으로 올라온 듯 하지만 사실 하나 이야기하지 않은 옵션이 있는데요. 바로 플래티넘 플러스입니다. 삼각대의 플래티넘은 JBL 스피커에 무선 충전 시스템 해가지고 55만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올류 아반떼 플래티넘 플러스는 20만원 더 올라서 75만원이 납니다. 그러면은 뭐가 더 좋아졌을까요? 아쉽게도 스피커가 JBL에서 보스로 바뀐 것밖에 없습니다. 삼각대에서는 프리미엄 등급이나 가야 달 수 있었던 게 올류 아반떼에선 모던 등급에도 넣을 수 있다는 점이 그나마 좀 다행이긴 하지만, 그래도 옵션 가격이 무려 20만원이나 올라버렸잖아요. 마지막으로 다른 건 모르겠고 운전석 통풍 시트를 넣어주면서 운전석 럼버 서포트를 넣어주지 않은 점이 아쉽습니다. 물론 72만원짜리 컴포트 1을 넣으면 해결되는 문제이긴 하지만 그래도 굳이 전동 시트가 필요 없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 럼버 서포트는 장시간 운전 시 허리를 쑤시지 않게 도와주는 옵션인데 이거를 교묘하게 옵션으로 빼놓은 점은 좀 지적해주고 싶었습니다. 인스퍼레이션 등급입니다. 2392만원이고요. 스마트 대비 493만원 올랐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옵션인 후측방 충돌 방지 추가됩니다. 주간뿐만 아니라 야간이나 비 오는 날 사각지대에 있는 차량을 감지하여 운전자에게 알려주는데요. 사각지대에 차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운전자가 차선 변경을 하려고 하면 계기판과 경고음으로 알려주고, 그럼에도 차선 변경을 또 시도하면 차가 스티어링을 살짝 꺾어서
못 들어가게 막기까지 합니다. 후방 충돌 경고의 경우 후진으로 출차할 경우 후측방에서 다가오는 차를 알려주는 기능인데요. 경고를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후진을 한다면 이건 역시 차가 자동으로 브레이크를 잡습니다.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은 전방의 라이더 센서를 이용해서 전방 차량과의 거리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기능인데요. 고속 운전을 하게 되는 고속도로에서도 좋지만 올림픽대로나 강변북로 같이 교통 정체가 심한 도로에서 더욱 유용하게 쓰입니다. 차가 알아서 가다 서다를 하니까 운전자는 별로 할 게 없죠. 그냥 옆에서 갑자기 끼어드는 차? 그 정도만 신경 쓰시면 됩니다. 고속도로 주행 보조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과 내비게이션 조합으로 활성화되는 능동 주행 보조 기능인데요. 고속도로에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사용 시 차가 알아서 속도를 줄입니다. 거기에 곡선도로에서는 살짝 감소까지 하기 때문에 더욱더 안전한 도로 주행이 가능하겠죠. LED 헤드램프는 광량도 광량이지만 시인성에서 확실히 뛰어나고요. 빛이 명확하게 앞으로 나가기 때문에 멀리까지도 밝습니다. 자기가 밤눈이 좀 어둡다 싶으신 분이라면 야간 운전을 위해서라도 LED 헤드램프 다시는 게 좋습니다. LED 리어램프 역시 아반떼의 경우 쉽게 포기하기 힘든 부분인데요. 이번 아반떼의 뒷모습은 이 H 형태의 LED가 완성해주니까요. 계기판은 10.25인치 LCD가 적용됩니다. 아무리 4.2인치 컬러 LCD로도 충분할 것 같다고 했지만 사실 이 10.25인치 풀 LCD 계기판을 무시할 수가 없죠. 보기에도 이쁘고 여러가지 그래픽을 보여주기 때문에 운전할 맛이 납니다. 앰비언트 무드램프의 경우 주행 모드와 연동될 뿐만 아니라 운전자가 여러가지 색으로 따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제 준중형급에서 앰비언트 무드램프는 기본으로 넣어줄 건가 봐요. 전 좌석에 가죽 시트 적용되면서 동승석에는 통풍 시트가 적용됩니다. 이제 옆좌석 여자친구에게 나 혼자 통풍 시트 쓴다고 눈치 볼 일은 없죠. 운전석 시트는 전동 시트가 적용되면서 럼버 서포트도 추가됩니다. 럼버 서포트가 생각보다 중요한 게 허리를 좀 잘 받쳐주는 것만으로도 장거리 운행 시 허리 쑤심을 많이 덜어주거든요. 운전석 자세 메모리 시스템의 경우 부부가 운전하는 차에 매우 편하게 사용 가능한 기능이며 운전석 이지 액세스 기능까지 추가되기 때문에 차 문을 열면 시트가 뒤로 움직이면서 타고 내리기 편해집니다. 패밀리카로 사용할 때 꼭 있어야 할 뒷좌석 열선 시트도 적용되고 뒷좌석 암레스트도 뒷좌석에 타는 와이프에겐 꼭 필요한 옵션입니다. 6대4 폴딩 시트도 반가운데요. 사실 아반떼 같은 차 타면서 뒷좌석을 폴딩할 일이 많진 않지만 그래도 폴딩이 되기만 하면 웬만한 사이즈의 짐은 다 태울 수 있기 때문에 용달 부를 일이 없습니다. 전동식 파킹 브레이크는 정차를 반복하는 시내 운전 시 오토홀드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다들 선호하는 옵션이고요. 전방 주차 센서 역시 첫 차로 이 차를 구매하시는 분들에겐 꼭 필요한 옵션입니다. 전방으로 주차할 때뿐만 아니라 좁은 골목길 통과 시에도 매우 유용하게 쓰이기 때문에 초보 운전이시라면 이 옵션은 꼭 넣어야겠죠. 2열로 공기를 직접 보내주는 2열 송풍구는 패밀리카라면 당연히 필수로 있어야 할 옵션이고요. 운전석 유리의 경우 세이프티 파워 윈도우가 적용되기 때문에 내려가는 것뿐만 아니라 올라가는 것까지 원터치로 가능합니다. ECM 룸미러와 하이패스도 기본으로 들어오면 아무래도 사용하기 편하고요. 후방 카메라는 스티어링을 꺾으면 꺾는 대로 주차 레인이 꺾이기 때문에 후방 주차 시 편합니다. 운전석 공조 자동 제어는 에어컨의 온도 설정에 따라 운전석 시트의 열선과 통풍도 같이 조절합니다. 여름에는 에어컨과 통풍 시트, 겨울에는 히터와 열선 시트를 트는 뭐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현대 디지털 키는 운전자의 스마트폰을 자동차 키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스마트폰 주인의 설정에 맞게 차량 역시 세팅되기 때문에 가족끼리 번갈아가며 운전하는 차에겐 매우 좋은 옵션이죠. 내비게이션은 10.25인치로 좌우로 넓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분할로도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활용도가 높습니다. 현대 카페인은 드라이브 스루나 주유소에서 따로 카드 꺼낼 필요 없이 차량에 저장해 놓은 카드로 결제를 할 수 있고요. 내비게이션 업데이트는 옛날처럼 SD 메모리 뽑아다가 업데이트 할 필요 없이 무선으로 업데이트 됩니다. 마지막으로 삼각대에선 JBL이었던 스피커가 올류 아반떼에선 보스 오디오로 바뀌는데요. 보스 오디오가 힙합이나 EDM 듣기에는 더 파워풀해서 좋습니다. 스피커도 6개에서 8개로 늘어나고 외장 앰프까지 추가되기 때문에 해상력이나 음악 면에선 훨씬 좋아요. 인스퍼레이션 단점입니다. 옵션이 많이 좋아진 건 맞습니다. 삼각대에는 없던 10.25인치 내비게이션과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까지 들어왔으니까요. 하지만 몇 개 빠진 듯한 옵션도 보이는데요. 하나는 전면 이중접합 차음 유리입니다. 무슨 아반떼에 그런 것까지 바라냐고요? 트레일블레이저는 가장 하위 등급인 2200만원짜리 LT 등급도 차음 유리가 들어갑니다. 뭐 여기까지는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런데 컴바이너 타입의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아반떼에선 추가할 수 없는 점이 좀 아쉽습니다. 아무래도 작년에 비해 가격이 많이 오르지 않았다는 것을 어필하기 위해서 이런 옵션들을 넣지 않은 것 같은데요. 코나에도 들어가는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신형 아반떼에서 만날 수 없다는 건 좀 아쉽죠. 그리고 전자석 세이프티 파워 윈도우까지는 아니었어도 조수석만이라도 세이프티 파워 윈도우는 되었어야 됐습니다. 또한 소나타 이상부터 들어가는 빌트인 캠, 이것도 가격이 세서인지 아반떼에선 추가할 수 없게 해두었고요. LED 헤드램프도 하나 아쉽다면 아쉬운 게 소나타의 경우 인스퍼레이션만의 프로젝션 타입의 LED 헤드램프가 들어가는데 이번 아반떼 인스퍼레이션은 인스퍼레이션만의 특화된 디자인이 없습니다. 모던이나 인스퍼레이션이나 겉으로는 다를 게 크롬 몰딩 그거 하나밖에 없죠. 마지막으로 삼각대에선 잘 되었던 슬라이딩 센터 콘솔이 올류 아반떼에선 빠져 있습니다. 생각보다 이 슬라이딩 센터 암레스트가 장거리 운전 시 편한데 이거를 왜 뺐는지를 모르겠어요. 이로써 등급별 장단점에 대한 설명은 끝났습니다. 2부에서는 차파고가 제안하는 최상의 가성비 조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도움이 되지 않았다면 싫어요를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